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3일 10시 3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살펴볼 책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입니다. 이 행복론과 인생론 같은 경우는 원래 책 제목이 이건 아닌데, 네, 을류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봤습니다. 아무튼 쉬운 책이고, 그 다음에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도 어느 정도 나요. 철학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기 좋은 부담 없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책의 이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장에 대한 내용과 2장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1장 같은 경우는 성격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쇼펜하우어가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행복에서 우리를 이루는 것, 즉 인격이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하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 표현이 조금 매끄럽진 않지만 지금 이 인격이라는 건 성격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행복에서 우리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성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격이 지금 어떻다? 한결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 성격이라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남과 동시에 갖는 기질, 이제 뭐 신체적인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질에 대한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동 방식. 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보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엄밀하게 해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태어남과 동시에 갖는 기질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모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부모의 영향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질에 대한 행동 방식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부모의 영향을 제외한, 이 어릴 적 부모의 영향이라고 할게요. 어릴 적 부모의 영향, 이걸 제외한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예민하거나 둔감하거나 하는 기본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한테 어떤 식으로 양육받느냐에 따라서 행동법이 조금 달라져요. 예. 근데 이때 어릴 때 갖는 그 행동법, 이 자기가 갖는 기질을 어떻게 써먹어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해야 내가 피해를 덜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어릴 적에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고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변하는 성격이라고 보고요. 지금 기질에 대한 행동 방식은 뭐 친구라던가 뭐 선생님, 아니면은 뭐 어른,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결국에는 이 내가 가진 기질을 가지고 내가 예민해서 친구한테 예민하게 굴었더니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주더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랑 놀게 하려고 좀 예민함을 덜 표현하고 좀 말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런 행동 방식은 이제 변할 수 있다. 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좀 직설적이었더니 안 되네. 그러면은 좀 직설적이지 않고 말을 좀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이거는 변할 수 있는 성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너 성격이 좀 변했어. 예전에는 겁나 직설적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차분하고 말도 좀 덜하고 되게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는 자기의 기질이 여기서 드러나면은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할 뿐인 거죠. 표현을 안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직설적임에도 이 친구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변하는 성격과 안 변하는 성격이 있는데, 지금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는 이 안 변하는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기야 기질과 어릴 적 부모한테 이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예민한 아이가 있다면은 예민한 아이가 부모를 봤을 때 부모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불만을 서로 말하고 남 탓하더라. 남 탓하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 다음에 아무도 뭐 책임 안 지고 이런 거에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는 이걸 이제 안 변하는 성격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변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은 가난해도 이런 태도를 보일 거고 부유해도 이런 태도를 보이겠죠. 누군가한테 사랑받아도 이런 태도를 보일 거고 사랑 안 받아도 이런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기본 베이스는 안 변하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받게 되면은 피해를 덜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이런 행동을 안 보인다 이거죠. 안 보이지만 늘 이 성향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안 변하는 성격 이거를 지금 잘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 한결같으니까 뭐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성격이 있다, 왕도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행복에서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예민하면서 공격적으로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남 탓을 하는 그런 성격이라면은 행복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나마 좀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덜 가지고 자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성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또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기질과 이제 행동 방식 이것이 이제 성격을 양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기질과 행동 방식이 이제 분리되는데 이것까지 저는 포함해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성격이 중요하다. 행복하려면 성격이 안 좋으면 행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죠. 약간 운명론적으로 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인격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 부평판과 달리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인격은 운명에 종속되지 않는데요. 운명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한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격이라는 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부랑 평판은 어떻다? 네, 어느 때는 부가 주어지고 어느 때는 부가 사라지고 어느 때는 평판이 주어지고 어느 때는 평판이 사라지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거죠. 빼앗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격은 빼앗기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뺏기지 않는다 라는 건데 제가 말했던 안 변하는 성격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성격은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측정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육체적 장점이든 정신적 장점이든 시간의 힘 앞에서 점차 굴복하고 만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노화하고 이 노화된 육체로 인해서 정신의 기능도 쇠퇴하게 되겠죠. 그런데 도덕적인 성격만은 시간도 어쩔 수 없다. 네, 시간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도덕적인 성격이다 이거죠. 아주 성격이 엄청 중요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런 점에서 물론 후자의 두 가지 범주의 자산 부하고 평판은 시간이 직접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에 의해서 뺏기는 게 아니죠. 평판이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판이 좋겠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그 평판이 이어질 능력이 있다면은 좋은 평판을 유지할 거고 죽고 나서도 안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은 계속 갈 거다. 시간이 관여할 수가 없다. 그거고 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범주의 자산 이 육체적 장점이나 정신적 장점은 첫 번째 범주의 자산이 뭐냐면 개인이 타고난 거예요. 성격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이런 것들 말하죠.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런 자산은 시간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와 평판이 더 좋다, 장점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장점으로 다른 두 가지 범주는 객관적 성격을 띠므로 그 성질상 획득이 가능하다. 적어도 누구나 그것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와
평판은 뭔가 노력하면 획득 가능하긴 하다 이거예요. 예, 획득 가능하긴 하다. 근데 반면에 주관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신의 권한 속에 속하기 때문에 일평생 변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예. 문제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행복에 이르냐, 행복에 이를 수 있냐, 예, 이건데 물론 그 방법이 좀 다르긴 하겠죠.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냥 뭘 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고, 뭐 성격이 좀 별로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가 오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2장 다음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앞서서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나머지 뭐 부랑 평판은 안 중요해? 라고 했을 때 부랑 평판도 그래 뭐 같이 있어. 뭔가 좀 기회가 있어. 뭔가 사람들이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도 않아. 그래서 되게 좀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 뿐이다. 주어진 개성이라는 거는 이제 성격이라던가 특징, 그 다음에 뭐 재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성격, 특징, 재능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야 한다. 왜 이러냐면 앞서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부랑 평판은 운명에 종속돼서 빼앗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빼앗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획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나 평판은 그 개인이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텨가지고 뭐 나한테 귀속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나 자신의 개성에 대한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근데 여기 보면 좀 희한하네요. 여기 적어도 누구나 그것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놓고 우리는 지금 부나 평판을 뺏길 수 있으니까 안전자산인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경주하고 개성에 맞는 종류의 도야에 힘쓰며 다른 모든 것을 피하고 개성에 적합한 신분이며 일생활 방식을 골라야 한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인격이라는 게 이제 성격이죠. 성격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경주해라. 성격하고 이제 재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격과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서 도야에 힘써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힘써라. 다른 모든 건 피해라. 그리고 개성, 여기 능력,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재능에 적합한 신분이며 일, 생활 방식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일하는 재미, 재능을 쓰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데 글을 쓰지 못하고 이제 뭐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돈이나 평판이나 이런 거는 내가 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거니까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도박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안전자산인 개성을, 인격이나 성격이나 재능을 투자하고 그러는 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좀 왕도와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좋지 못한 성격이나 좋지 못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운명론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는 사람들, 좋지 못한 재능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걸 노릴 수밖에 없죠.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조건, 예, 부나 평판을 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이루려고 할 때 재능 있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행복을 누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를 추구해서 행복을 누리거나 평판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좀 모르겠네요.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니까 맞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은
좀 기네요. 좀 빨리 하려 했는데. 이 장은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과 인간이 행복을 방해받아서 보이는 그 생활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보면은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고통과 무료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통에서 멀어지면 무료함이 오고요. 무료함에서 멀어지면 고통이 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진폭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게 살려면 고통과 무료한 중간길을 좀 택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적당히 고통받고 적당히 무료한 삶을 사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무료함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좀 고통은 좀 덜 느끼더라도 무료함에 좀 취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하고,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정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그렇죠. 궁핍하거나 결핍이 있는 상태, 뭐 영양 결핍이든 뭐 체력적 결핍이든 그게 있다면은 고통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급이 과잉되면은 무료함이 생긴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 즉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끊임없이 절망적인 싸움을 벌인다. 예, 부유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뭐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요즘은 뭐 요트 타고 뭐 하고 한다고 하고 파티도 하고 그러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카드놀이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번 식사, 뷔페가 아니라 뭐 연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적으로 나아간다면은 뭐 학술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경연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제 지식인들의 얘기 들으면서 오 재밌다 이러면서 교양을 쌓고, 아니면 뭐 코미디 같은 거 보고 그랬죠. 네, 그런 그 무료함을 놓고 이제 싸우는 그런 게 있었고, 네, 하층 계급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무료할 틈이 없죠. 무료하기도 어렵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료함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명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목생활은 최상층에서 일반화된 관광생활에서 다시 발견된다. 유목생활과 관광생활은 뭔가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목생활은 궁핍에서 나오고 관광생활은 무료함에서 나왔다. 결국에는 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공통점을 지닌다 이거죠. 유목생활은 궁핍하니까 여기서는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유목이 된 거고, 관광은 여기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뭔가 즐거울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떠난다 이거죠. 예, 두 가지가 비슷한 패턴. 네, 고통에 대한 무료함에 대한 그런 비슷한 행동 양상이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교와 오락, 여흥과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까닭은 이러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예, 내면이 공허하면 사교, 오락, 여흥, 사치를 이제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낭비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든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가장 확실히 지켜주는 것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자들은 매번 이래요. 학자들은 철학이나 학문을 배우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여기다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면의 풍요, 그 자신의 개성을 갈고 닦은 상황이겠죠. 예, 정신적인 풍요나 이런 거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내면의 풍요나 이런 걸 이루지 못해서 내면의 공허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개발하거나 이러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자기 개발이라는 게, 예, 자기 개발을 요즘 한다 그래도 이게 그 지금 쇼펜하우어 말대로면은 정신적 능력에 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이면 어떤 사람은 80이고 어떤 사람은 5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도 50밖에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80밖에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0까지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자기 개발하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결국 50밖에 못하면은 50만큼 하고 그 나머지만큼은 또 공허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답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개발했을 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교와 오락, 여흥, 사치를
할 사람은 해라 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쫄딱 망하든 뭘 하든 이거는 뭐 이제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도 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지금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런 것 중에 보면은 적어도 이제 뭐 정신적 능력이 80 이상인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나마 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시간과 돈이나 노력을 투자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를 보려면은 어느 정도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풍요라고 하니까 땅이라고 비유해 본다면은 돌밭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돌밭에다가 곡물을 키운다 해서 풍요를 누릴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심었을 때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이어야 되니까, 그 토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개발 뭐 이런 걸 해봤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자기 개발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과연 그 이런 책들이 제공하는 그 충분한 정신적 풍요나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아무튼 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요, 쇼펜하우어는. 예,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 15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20분이 돼버렸네요. 네, 오늘 가벼운 얘기로 한다고 했지만 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말을 많이 하려고 유튜브를 한 거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